천장 뚫고 막 나가고 막 그랬어서. 자, 올해 기출되었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이라 해가지고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죠. 291페이지. 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에요. 조현병을 지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되어 혈신관계와 개념 형성에 장애가 나타나는 정신증적 반응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현병에 대한 정의죠, 그쵸? 어떤 거를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쭉 넘어가셔서 조현병의 예후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병전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아까 경과 예후 특성이 기출됐던 국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었죠. 많은 경우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 잔류 증상이 나거나 기능장애 상태로 있게 되겠고요. 2,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병한 경우 모든 증상이 그렇지 않나 질환이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후가 좋아요. 또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도 예후가 좋은 편이죠. 또 최초 증상을 발현한 치료 시작이 아니 나쁜 경우도 참 점진적으로 발병한 경우 즉 만성으로 크로닉하게 생긴 경우는 예후가 나쁘겠고요.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그 다음에 최초 증상을 발현한 치료 시작이 늦게 된 경우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긴 경우 음성 증상이 많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고요. 반면에 병정 기능이 양호했던 경우 명백한 촉발인자가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은 뭐를 겪고 난 다음에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증상 발현이 갑작스러운 경우 늦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기분 장애가 있는 경우 활성기 증상이 빨리 해결된 경우 뇌 구조에 비정상 소견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신경학적 기능 조현병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여성인 경우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예요. 경과 예후 특성에서 좋은 경우, 나쁜 경우. 그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조현병은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개인의 사고, 언어, 감정, 행동, 현실인지 능력이 다 황폐화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단일 원인에 의한 동질적 질환이 아니라 유전적 소인, 생화학적 기능 부전, 흑질긴 소인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다양한 증상을 갖는 증후군 또는 질병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현병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고, 언어, 감정, 행동, 지각 여기에 지금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현실인지 능력도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인지 능력이 황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이 없어요. 리얼리티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넘어가시면 292페이지. 자, 원인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데 생물학적 요인도 갖고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아까 신경과학적 요인 중에서 도파민 분비가 많을 때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예, 넘어가시고. 세계적인 요인 중에서는 감염병, 출생 전에 인플루엔자 노출이 된 경우 조현병 발생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대요. 또 임신기나 출산기 합병증, 엽산 결핍증에 임신기 영양 결핍이 있을 때도 조현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모성간호 공부할 때 배아 전기, 배아기, 태아기 해가지고서 기출됐던 문제 임신 초기에 약물, 감염,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 노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하는 문제 있었죠. 임신 초기는 특정 기간에 어때요? 특정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쁜 요인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엽산이 있어요. 특히 엽산이 결핍된 경우에 생기는 중요한 문제가 신경학적 결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기출됐던 문제이죠.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더 기억을 하시고요. 나이가 임신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35세인 경우에 또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태어나는 것들이 보통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뇌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또 이거 외에도 심리사적인 요인으로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있고 또 사회환경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때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다양한 원인이 어때요? 스키즈프레니아 발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시면 중요 질환의 첫 번째가 조현병이 있다. 조현병은 발병 전기, 전고 증상기, 정신증 활성기, 잔류기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단 기준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단 기준은 여러분한테 그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몇 페이지? 조현병 찾았다. 5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7조. 다음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상당 부분의 시간에 나타나야지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증상이래요? 1, 2, 3, 4, 5 중에서 1, 2,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될 거. 어떤 거?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고 이외에도 심하게 혼란된 행동이나 긴장적 행동. 여러 가지 음성 증상들이죠. 어떤 거? 감소된 정서 표현이나 무의욕증. 이거 나왔던 문제잖아요. 무의욕증. 이러한 장애가 시작되는 상당 기간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영역의 기능 수준이 장애의 시작 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생겨서 어때요? 자기 일상생활의 기준에, 일상생활에서 보면 기능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은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을 갖다가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 증상이 지금 뭐냐면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그 다음에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긴장적 행동이나 감소된 정서 표현이나 무의욕증 같은 것이 적어도 1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장애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진단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쭉쭉. 자, 거기까지가 진단 소견으로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보면서 다시 보세요. DSM-5에 제시된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현병의 A형은 조현병의 진행이 매우 다양하고 A형 분류가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DSM-5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어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까 뭐라고요?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는 조현병의 핵심 양성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1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또한 조현병의 정서적인 비정상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성증상의 경우는 정서적인 변만, 무논리증, 무의지증은 어떻게 변했어요? 감정 표현의 감소, 무의지증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3번까지는 아까 읽었고 4번하고 5번도 같이 해서 읽었죠. 1번, 2번, 3번은 다 뭐냐면은 양성 증상.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5번, 4번은 음성 증상. 4번도 음성 증상인가? 양성 증상은 정상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발현되는 것은 양성 증상. 그러면은 정상인한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심하게 혼란된 또는 긴장적 행동은 양성 증상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양성 증상. 마지막에 지금 있는 그 감정 관련된 거는 음성 증상이 되는 거죠. 음성 증상의 정의는 뭐였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쓰지 마세요. 정상인에는 존재해야 할 것들이 부재하는 거. 그쵸?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들이죠. 어떤 거? 둔마정서, 사고빈곤, 동기상실, 무쾌감증. 이런 것들은 음성인데 5가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3가지는 적어도 포함돼서 1개월을 넘을 때부터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임상적인 특성, 시험 문제 지금 그거를 물어봤죠. 임상적 특성에서 다음 중에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거를 물어봤어요. 양성 증상 다시 정의하면 정상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발현되는 거. 그거는 양성. 음성 증상은 존재해야 할 것들이 없는 거는 음성 증상. 자,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했고요. 음성 증상은 치료되기가 어렵고요. 양성 증상에 비해서 항정체성 약물에 대한 반응도 적어요. 환자를 무력하게 만들고 적응과 대처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가 있을 때 투약하는 약물에 비정형, 비정형 이 2가지가 있었죠.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던 대표적인 정신과 약물이 뭐냐면은 정형 정신과, 정형 항정신성 약물이에요. 페노치아친, 소라친 같은 약물들. 주로 이거는 아까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도 양성 증상이 있는 것이 음성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 약물은 양성에, 그 다음에 다시 만든 비정형 항정치성 약물은 양성 플러스 음성에 다 치료가 할 수 있는 약물이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증상을 나눠서 같이 해서 봤고요. 그러면 기출됐던 문제는 거기 다 도표로 있잖아요. 양성 증상에는 환각망상, 와이드는 기현행동, 음성 증상에는 돈마정서, 사고빈건, 동기다우치, 목혈감증.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거 외에도 기타, 정서의 증상, 인지의 증상, 기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시험 문제 이거 2번 나왔네요. 2012년, 2017년. 국시에도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음성 증상, 양성 증상을 물어봐요. 그래서 각각을 정리하고 있으면 답 쓰기 쉽겠죠? 1번, 2번, 3번, 4번이 대표적인 진단 소견은 양성, 마지막에 5는 음성.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진단 기준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기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또 망상 장애도 있었죠? 망상 장애. 아까 우리가 망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false belief라고 얘기했었죠.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거. 망상 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을 때 망상 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넘어가시고요. 이거 외에도 단기 정치병적 장애, 조현 양상 장애, 조현 정동 장애, 물질 때문에 또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정신장애 관련된 긴장증,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증적 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 긴장증의 진단 기준을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겠고, 자, 간호과정에서 넘어가 보세요. 302페이지에 임상사례를 들고 난 다음에 쳐서서 뭐 내용의 장애, 무슨 장애, 다시 우리가 왜 앞에 있었던 사정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사고에서 장애야, 그 다음에는 행동의 장애야, 감정의 장애, 나눴던 것들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환자들한테 흔한 행동 특성의 양성 증상으로 사고의 변화, 사고 내용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망상이 있고 광신적 사고도 있고 편집적 사고도 있고 또 뭐가 있대요. 사고 형태의 마술적 사고, 사고 내용의 변화에서 망상 쭉 해서 마술적 사고. 자, 마술적 사고를 어떤 거를 마술적 사고라 그래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특이한 상황이나 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거. 예를 들면 파자마를 외출복 안에 입게 되면 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동의 마술적 사고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이러면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마술적 사고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것도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고 형태의 변화도 있는데 말, 비빔, 분열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뒤죽박죽 섞어서 만들어내는 거. 신호조작증은 자신한테 의미 있는 단어 갖다가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 연상, 의미보다는 소리나 음률로 또한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우회증, 사고 이탈, 아까 우리 다 봤었죠. 다 지금 이게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나타난다고요. 또 지각의 변화에서 뭐가 있어요? 환가에 따라서 환청, 환시, 환후, 환초, 환미가 그쵸? 그다음 기타 반향 언어, 반향 행동, 이증, 비현실감이 있겠고 음성 증상에는 정서의 둔마, 어떤 거? 플랫. 평평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분마가 있고 부적절, 기괴한 것들이 있다. 이거 외에도 무력증, 목회감증, 의지증, 빈건 언어, 사고의 단절 같은 것들이 있다. 인지의 증상, 인지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의 집중도 안 되고요. 기억도 어렵고 정보 처리도 어렵고 인지적인 융통성이나 집중 기능 같은 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습하기가 쉽겠어요. 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의 증상도 있다. 전반적인 건강 사정을 생략할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9페이지 내용들 있죠. 스키조프레니아가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거 보도록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페이지 310페이지에 보시면 조현병 환자의 행동 특성과 간호 진단이라고 있죠.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다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옆에다가 간호 진단을 갖다가 두고 있어요. 그거 하나쯤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 환자한테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될까? 첫 번째, 치료적 환경과 안전을 제공한다. 이해돼요?
이 활동을 참여하고 공동체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리얼리티가 없어요.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부 환경이 자기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내적 세계로 위드 들어온대요. 위축되어서 자기 내적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할 것이 뭐예요? 활동을 참여하게 해주고 공동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리얼리티를 주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고립을 뛰어넘어서 나와서 활동을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공격성이 있나요? 예, 그래서 심하게 되면 이거 왜 사람을 폭행도 하겠지만 자기를 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예, 공격성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나나 타인을 다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해주고 중요 증상을 간호를 해준다. 첫 번째, 환각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호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게 간호의 목표래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잘 자각하여서 정신병적 세계와 현실 세계 차이를 구별하도록 돕는 것이 환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간호 목표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환자의 이름을 불러줘요. 박현숙 씨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또 비위협적, 지지적인 방법으로 눈맞춤을 해주면서 환자의 관심을 간호사의 대화에 맞추도록 격려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 대한 반응하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지각장애가 있는 거죠. 리얼리티가 깨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리얼리티를 주는 간호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막 보인다 그러는데 어때요? 그 뭐가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식으로 현실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간호를 해주라는 것이겠고요. 환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관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경험하는 환각의 내용을 파악하면 환자의 감정과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환각을 할 때요. 보면 환청 같은 경우나 환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누가 잠깐만 뛰어내리라고 해. 누구를 때리라고 해. 그리고 창밖에 뭐가 보여. 이러면서 결국 뭐가 생겨요?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어떤 환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도록 리얼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환각이 실제인가요? 그 사람한테는 실제이죠. 그 사람한테는 실제예요. 환자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당신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라고 반응하거나 환자가 귀신이나 괴물의 이미지를 봤다고 할 때 간호사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넘어가시면 당신은 놀란 것 같군요. 이것은 당신에게 안전할 거야 라고 반응함으로써 뭐를 줘요? 잠깐만 리얼리티를 주라고요. 환각 있는 사람한테 뭐를 줘요? 기본 간호가 리얼리티 제공이에요. 현실감 제공. 현실을 제시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환자의 감정을 해석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환각이 있을 때 뭘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다 잠깐만 다른 데로 또 돌려줘야 되겠죠. 뭐 게임을 한다든가 카드 게임을 한다든가 음악 듣기 같은 현실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시험 문제가 환각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환각, 환시를 물어봤죠. 그 문제 우리는 뭘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호중재예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리얼리티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것. 됐죠? 예, 그래서 환각에 대한 간호 수행을 한번 보세요. 거기 도표 있어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망상은 오래 기출됐던 문제잖아요.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절대로 논쟁하지 말도록 할 거. 그렇죠? 절대로 논쟁하지 말도록 할 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침착, 공감, 부드러운 시선 접촉으로 환자와 상호작용 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논쟁을 하지 말도록 하고 대신에 환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캐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도록 할 것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
당신들은 모두 다 똑같아요. 전부 나를 망치거트리는 정복을 음모에 가담하고 있죠. 간호사가 나는 당신을 해치지를 원하지 않아요. 김씨, 사람들이 당신을 망가뜨려 간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두렵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누가 정복을 음모에 가담한다고 그래요? 따지고 논쟁하지 말 것. 그래서 환자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입을 전달하고 경험을 인정해 주도록 할 것.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환청이나 망상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나와요. 그 표도 같이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약물 중지는 여기서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약이 워낙이 뒤에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어서. 자, 굵직하게 보면 첫 번째가 약물 치료하나요? 예, 약물 치료를 해줘요. 예, 1세대 항정치성 약물이 아까 왜 정형 항정치성 약물이에요. 페너지아친, 소라친, 커프라마친이라고 하는 약물. 대표적인 약물의 효과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거 하고 제2세대 항정치성 약물은 아까 비정형 항정치성 약물, 음성 증상 플러스 양성 증상 두 가지 다 효과죠. 그렇죠? 자, 3세대 도파민 시스템 조절제로 불리는 약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넘어가시고 첫 번째 약물을 투약한다. 그럼 거기다 강중제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가 심리적인 중재를 해주겠죠. 개인별로 상담해가지고 치료할 거 아니에요. 개인 정신 치료를 해주겠고요. 필요하면 집단 치료도 할 수 있겠죠. 예, 집단 치료는 사회적 고립의 감소, 결속감의 증진, 현실 검증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집단 치료는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외래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증상과 사회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므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따라서 집단 치료와 같이 강렬하고 자극이 높은 치료는 치료 초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물을 투약해서 현실의 치료에 인벌브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집단 치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대요. 조현병 환자를 위한 집단 치료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직면적인 접근보다는 지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세 번째, 행동 치료도 할 수 있겠죠. 원인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행동 치료는 뭐라 그랬죠? 원인을 중지하기는 않는다. 우리는 뭐만 조절을 해? 행동만 조절을 해주자 하는 것이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사회기술 훈련이죠. 이 사람들은 전체가 다 와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대인관계 능력, 사회행동 기술, 자기주장 같은 것을 하는 것들 사회계술 훈련 갖다가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회적 중재로서는 환경치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정치료 갖다가 해주고 또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7번째 자기 돌봄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때요? 리얼리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기본 간호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간호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나머지 건강교육과 증진은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굵직굵직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세부적인 것을 읽어보시면서 줄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너무 많긴 하다. 자, 그 다음에 우울장애를 볼 수 있을까? 시간이. 아휴. 우울장애가 지금 올해는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지. 약물이 나왔잖아요. 올해는 약, 작년에는 A, B, C, D, E. 네, 그리고 증상. 이걸 다 물어봤잖아요, 우울장애는. 나 같으면 다른 걸 내겠다. 많은 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337페이지에 보시면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죠. 우울장애 생기는 사람들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정신분석 이론, 대상의 상실 이론 쭉 나오는데 원인별로 쭉 해서 보시고요. 그 중에 4번에 인지이론이라고 있죠. 배근하고 나온 거 있죠. 그 내용들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자극이잖아요. 선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인지의 왜곡이 된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세상도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봤던 것이 배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 이론이 있고 스트레스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우울장애. 자, 우울장애는 중요 우울장애가 있고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고 파괴적 기본조절 곤란장애가 있고 월경장 불쾌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중요 우울장애 우리는 이거를 안 보고 뭐로 본다고? 진단기준 다시 해서 본다고. 그래서 우리 그때 왜 체중 조절을 갖고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나오는 그 파트예요. 몇 페이지일까요? 바로 9페이지. 명상장애 넘어가고. 자, 중요 우울장애. 다음은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연속 2주기간 지속되면 병전 기능의 변화 양상 중 적어도 한 가지가 우울 또는 흥미, 즐거움의 상실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2주기간 지속되면 돼야 된대요. 어떤 증상이에요? 하루에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관찰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음.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한 달간 체중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또는 거의 매일 계속되는 식욕 감퇴 또는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련 또는 과다 수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 활력 상실. 또 뭐가 있어요? 무가치함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퇴 또는 우유부단.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자살 생각의 반복 또는 자살 기도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 적어도 여기서 5가지 증상이 연속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중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할 수가 있다. 됐죠? 예? 예. 근데 증상이 사별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거로 인해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이거는 중요 우울 장애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중요 우울 장애. 그리고 지속성 우울 장애하고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이 중요 우울 장애는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다 녹아들어 있었잖아요.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도? 근데 또 혹시 알아요? DSM에 근거한 우울 장애 증상을 5가지를 쓰라고 나올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암기를 해놔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우울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울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올 수 있죠. 그때 나는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은 증상 암기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나 월경적 불쾌 장애는 다 생략갔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343페이지에 보시면 임상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간호가정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정을 할 때 일단 외모를 보고요. 다음 페이지에 기분 상태를 보죠. 우울증의 가장 일반적인 심적인 행동 양상은 뭐예요?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거죠. 그 우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슬픔, 울적함, 의기소침, 불행 또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왜 우는 거를 불안이라고 그렇죠. 우울이라고 바라보라는 거죠. 또 불안, 공포 등 극도의 걱정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 사고, 우울증 환자들은 과거 일을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미래도 비관적으로 느껴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고 과정에서는 속도가 느려져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건망증이 심해졌다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되었다고 보통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지각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증상에서 항상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자,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을 갖고 호소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수면과 식욕, 성욕, 일상생활의 변화. 또 뭐가 있대요? 자살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의 우울을 뭐라 그래요? 자살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우울을 보통 조절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또 뭐가 있냐면 가면성 우울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가면성 우울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아이의 문제로 어때요? 우울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래서 수지라는 아이가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뭐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인데 뭐 쭉 나왔던 그런 질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자, 우울 관련 행동에 뭐가 있어요, 거기? 정서, 신체, 인지, 행동이 있죠. 자, 그거 도표 기억하세요. 국시에 기출됐던 문제예요. 간호진단 넘어가시고, 자, 간호계 치료적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치료적 환경 제공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살 가능성에 대한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저 그때 이제 특히나 이 우울증이 어때요? 막 벗어나려고 할 때 회복 시기에 자살 시도의 기회와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인 걸 볼 수 있대요. 찾으셨어요? 보네요. 예.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일상생활 활동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울하느라고 어때요? 나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밥 먹는 거, 세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음식도 항상 어때요? 앞에 놓아주고서 자주 먹도록 권고를 해줘야 되겠고요. 데일리로 치팅 측정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데일리로 아이언을 측정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수면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활동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카페인을 절제해서 정상적인 수면 습관을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우울하다는 걸 자꾸만 내재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도록 격려를 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무가치함, 이런 것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감정 같은 걸 표현하도록 도와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왜곡이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도록 한다고요. 찾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인지가 왜곡됐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인지의 왜곡이 있다는 거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고요. 사회적 기술 갖다가 알려주고, 다음 페이지. 가족 치료 갖다가 하도록 해주고, 필요하면 이제 약물 치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이러해요. 치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든 치료는 다 오래 들어갔어요. 뒤쪽 파트에 다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치료를 따로 떼고 있는 거죠. 약물 치료에서는 어떤 약물? 항우울제 갖다가 써준다. 그래서 SSRI나 그 다음에 MAO, 마오 이니비터, 또 아까 뭐 있었죠? 4만 개 뭐 전환 약물인가? 그런 거죠. 세 가지 약물들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간호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출되었던 대표적인 우울장애 관련된 내용에서 같이 해서 봤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들 특징인 도표가 잘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 드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도표를 많이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예, 시험 대비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예.